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복지, 말하자면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했다고 해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떤 지역사회에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욕구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욕구 사정을 하게 되면 이때 목적과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인식, 또 욕구 사정, 목적 및 목표 설정,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평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붙여놨습니다만 여러분 손으로 또 손을 맞춰 보세요. 그래서 지역복지의 실천 과정 또는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문제인식,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사정. 욕구사정, 사정이라고는 잠정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목적 및 목표 설정, 목적 및 목표 설정,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보면은 문제 확인. 이 문제 확인의 문제인식의 단계는 제목 정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표적 집단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확인 및 문제 확인. 또 클라이언트라고는 표적 집단, 지역사회 전체가 표적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교육 모델로 한다면 그 수혜자가 집단일 수도 있고 사회행동 모델로 한다면 희생자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표적 집단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인식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거기에 온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표적 집단을 이해하는데 표적 집단에 보면은 거기 먼저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나 토의를 통해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탐색하고 인터뷰나 토의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사회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들을 이해하는 거죠. 다음에 욕구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욕구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욕구 사정에는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사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정하는 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사정을 보면 여기 욕구 사정, 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을 보면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을 보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 사정도 있고 포괄적 사정해서 소위 종합사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사정도 있고 또 문제 중심 사정도 있고 다양한 하위체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 사정, 문제 중심 사정, 하위체제 사정으로 본론을 올려놨지만 사실은 더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 박스 안에 있는 거죠.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괄적 사정.
포괄적 사정은 다시 말해 종합사정입니다. 종합사정. 포괄적 사정 또는 종합사정. 이 포괄적 또는 종합사정이라는 것은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료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사정이다. 이렇게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정을 포괄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 탐색사정이 있군요. 탐색사정.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탐색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개괄을 이야기한 초보적 수준의 사정.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자료 바탕의 초보적 사정을 말합니다. 대략, 빨리. 그러니까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은 어떤지 대략 살펴보는 이런 것을 여기 나오는 탐색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초보적 사정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지향사정. 문제지향사정 또는 문제중심사정. 여기는 뭐 구체적이기 때문에 판서할 것이 없지요. 문제중심사정의 것은 물론 대상이야. 지역사회 사정, 지역사회 욕구사정은 당연히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중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판서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중심사정 또는 문제지향사정.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 어떤 특정 영역에 한해서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사정하는 것은 문제지향사정이라고. 그다음에 하위체계사정. 하위체계사정을 말합니다. 하위체계사정의 어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하위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냥 문제중심사정보다는 좀 높게 지역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든지 간에 하위체제를 나눴을 적에 그중에 하위체제만을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위체제사정입니다. 전체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정 부분이나 지역의 일면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하위체제에 지역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중심사정이고 지역사회의 하위체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하위체제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사정. 자원사정.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 자원은 어느 정도가 보유되어 있고 경제적 자원은 어떻고 교육적 자원은 어떻고 인적 자원은 어떻고 물적 자원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통 자원사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권력, 전문적 기술, 다음에 경제, 재정, 서비스, 네 분야 이 자원사정은 보통 권력,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이죠. 다음에 재원, 이건 경제적 자원이죠. 다음에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원사정의 범위가 되겠어요. 권력 자원, 정치적 자원은 얼마큼 있느냐, 재원, 경제적 자원은 얼마나 있느냐, 다음에 기술적 전문성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 이 자원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하는 그 자원사정. 다음에 협조적 사정. 협조적 사정. 그 협조적 사정을 보시면은 협조적 사정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전문가 사정이라는 것을 전문가가 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사정을 보통 이렇게 협조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먼저 지역사회 욕구사정에는 종합사정,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정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 지역사회의 하위체제를 대상으로 하는 하위체제 사정도 있고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중심사정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가는 협조적 사정도 있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얼마큼 있는지를 보는 것은 자원사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초보적인 이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거의 없을 때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 일별해보는 이런 탐색 사정도 있고 이런 사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당연히 이 욕구 사정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지요. 자료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수집의 방법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구조화된 서베이, 또 그러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 하나는 사유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중에 사유지표 분석은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이처럼 양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서베이, 또 모니터링 평가, 사유지표 분석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그중에 사유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어서 보통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사유지표 방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죠. 2차 자료 분석법이라 하고, 또 그러면 이 조사를 할 적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그 지표나 통계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기 때문에 의미 분석법, 내용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유지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표, 2차 자료 분석, 비관여적 접근, 내용 분석, 의미 분석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욕구 사정의 자료 수집,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명목 집단 기법과 초점 집단 기법과 델파이 기법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 1급이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이용한 사유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나오죠. 그냥 여기다 한번 제목을 보면 아까 것처럼 양적 방법으로서는 구조화된 서베이, 조사, 모니터링 평가, 과정평은 모니터링 평가, 또 사유지표를 이용한 사유지표 분석.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사유지표 분석. 사유지표 2차 자료 분석법이다, 비관여적 접근법이다, 내용이나 의미 분석법이다, 뭐 이렇게 사유지표. 그에 비해서 내오는 질적 방법입니다. 질적 방법이 되겠는데 이 질적 방법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하는 공청회, 지역사회 포럼이 있고, 또 명목 집단 기법이 있고, 또 그러면 초점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초점 집단 기법. 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접근하는 지역사회 서베이. 근데 지역사회 서베이는 결국에 지역사회 조세죠. 결국엔 이것은 인터뷰로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그냥 지역사회 서베이도 결국 인터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자, 이것도 있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화면상 그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또 그러면 델파이 기법, 드물게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저 지역사회 포럼 공청회도 출제가 되지만, 자, 이런 특히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그리고 델파이 기법은 그냥 무조건 가져갑니다. 무조건. 자, 여기는 좀 더 설명을 좀 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포럼 한번 우리가 적어볼까요? 시간을 좀 가더라도 적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포럼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에 어떤 제한이 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순위나 아니면 우선순위나 또는 최선의 대안책,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 가는 방법은 바로 이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어요. 공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란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란히. 소규모 투표 의사결정기법, 소규모 집단 의사결정기법이나 또는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반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포럼은 자유토론을 하죠. 자유토론.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를 하고 뭐냐면 자유토론원에 비해서 여기는 자유 발표만 허용합니다. 자유 발표만 허용. 자유 발표도 주로 기재, 주로 써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유부터는 너무 한자라. 자유 발표만 허용합니다. 주로 그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서 써냅니다. 보통 기재, 주로 써서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 절차, 다시 말해서 주로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명목집단기법에서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지역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하기보다는 주로 써서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인 투표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당면 문제에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권부 또 기득권 또는 어른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장점이 있는 것이 명목집단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토론을, 여기는 자유발표만 만자가 이렇습니다. 허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에 비해서 초점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집단기법은 전체 주민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초점집단기법은 전체 주민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만 모여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만 가지고 자유 토론함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 특정 문제, 바로 이게 포커스가 있는 거죠. 포커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에 관한 이해 관련 당사자들만 모여서 그 특정 문제에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는 것은 이게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전체 주민이 모이냐, 관련 당사자가 모이냐, 전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느냐, 아니면 특정 문제만 가지고 논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나가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델파이 기법. 자, 우리 델파이 기법은 아주 잘 나와서 델파이 기법은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법.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것은 전문가법이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델파이법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사실 더 나아가는 반복되는 질의응답과 정보 공유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는 것을 델파이 기법,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쭉 써놨고 거기 델파이법 나와 있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인식이 되고 욕구 사정을 하며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욕구 사정을 하게 되면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목적을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문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하위 순위를 클라이언트의 목적 달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할 땐 중요한 것은 목표의 선정 지침인데 목표의 설정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라고는 스마트 기법을 쓰고 있는데 목표 설정 또는 목표 진술 똑같습니다. 스마트 기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진술할 적에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진술할 적에는 스페시픽, 영어로 하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정하고 진술해야 된다. 미주어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어테이너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테이너블, 획득 가능 또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리절트 오리엔티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지향이어야 한다. 결과지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시간 범위 내에서 이끌어야 된다.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표,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목표 설정, 목표 진술의 원리로서는 스마트 기법이 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목적이 설정되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대안 선택 모델로 의사결정 나무 모델 또는 비용 편익 분석 모델, 비용 효과 분석 모델 등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해서 여러 대안을 나열해 놓고 각각의 대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결과를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A안에 대해서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다음에 B안에 대해서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경우, C안에 대해서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리다 보니까 마치 나무의 이 가지가 풍성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서 일명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대안들을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나열해 가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가는 것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되겠고, 다음에 이 대안을 선택할 적에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환산된 비용에 대비해서 목적 달성도를 얼만큼 끄집어 올릴 수 있는지 를 따지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과 분석을 하지만 거기 보시면 먼저 비용 편익 분석부터 봐야 되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 나와 있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최소 비용 대비 최대 산출을 비용도 화폐 가치로 그리고 산출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고, 그와 유사하지만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환산된 비용에 대비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효과, 목표 달성도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쓰는데, 이를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산출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을 쓰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은 화폐 가치로, 그에 비해서 산출은 효과 가치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중간 평가에서 마무리를 질 것이냐, 아니면 끝나고 평가할 것이냐,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그 평가의 주체를 누가 맡을 것이냐, 프로그램 수행자 스스로가 할 것이냐, 자체평가, 아니면 소속 부서나 관청에서 할 것이냐, 내부평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할 것이냐, 외부평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이냐, 효과성에 초점을 둘 것이냐, 효율성에 초점을 둘 것이냐, 공평성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워커의 노력의 정도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예의상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술.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겠지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참 무수히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자,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딱 정형화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한다면 노스만의 실천 모델을 기준으로, 노스만의 실천 모델을 기준으로 접근해 보면, 노스만의 실천 모델을 기준으로 접근해 보면,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집행한다면 여기서는 안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쓰세요.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노스만에 분류해서 사회 계획 모델로 운영한다면,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그럴 적에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에 분계조행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노스만으로 분류해 볼 때에 사회 행동 모델로 이끌어 간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그 많은 역할도 있지만 그 중에 조중대행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이것은 내가 만든 하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만약에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강화, 또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자립자조의 함양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안내자의 역할, 또 그러면 전문가의 역할, 그다음에 조력가의 역할, 그리고 치료자, 사회 치료자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로스가 주장한 겁니다. 로스의 주장에 의하면 내가 만약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복지사는 먼저 안전조치가 우선 역할로 배정돼야 된다. 다른 역할도 많지만 로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 복지사로서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면 무슨 문제야? 분석가의 역할, 해결 방안, 기술적 합리성 분석이, 기술적 합리성 만들 계획자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 조력자,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샌더스가 주장을 합니다. 샌더스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델로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그런 실천으로 이끌어간다면 분계조행의 역할을 우선 역할로 배정하고 이끌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은 만약에 지역복지를 사회행동으로 간다면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간다면 나라면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 거기 보면 중재계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가 아니라 행동가의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할 수 있다. 그로서가 주장한 말이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의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행, 앞에서 노스만의 분류, 노스만의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분류해서 특징 쭉 서로 비교해서 적었죠. 그 밑에다가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행을 적어놓으시면 또한 한 노트 반 페이지로 노스만의 분류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233페이지 안내자의 역할, 233페이지 안내자의 역할, 그리고 233, 234에 있는 조력자의 역할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안내자의 역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설사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하면서 안내자의 입장에 선다. 자, 거기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을 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역복지, 지역사회 복지론을 보면서 먼저 존스나 디마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지역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처럼 셋째 줄, 3번의 둘째 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정파에 휩쓸리지 않는다. 또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것 등이 안내자로서 역할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조력자의 역할로서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불만을 집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만을 집약하는 역할. 또 불만을 집약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조직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불만 집약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바로 조력자의 역할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자의 역할, 분계조행, 조중대행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서 여러분이 갈 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차례대로 제목을 보면 힘없는 소외된 그들을 위하여 힘을 실어주는 옹호기술. 옹호를 오도벅것이 그러니까 대변기술이라고 하죠. 옹호, 격려, 지지 아니면 대신, 대행해주는 이런 옹호기술, 대변기술.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재원을 연결시켜주는 연계기술. 연계기술. 그런가 하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개별 존재로만 존재하는 지역사회 개개인의 이런 실체를 그야말로 조직화된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 조직화 기술. 네트워킹과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연계시키고 또 그런가 하면 모래알 같은 주민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똘똘한 단단한 어떤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기술은 조직화 기술. 또 그런가 하면 교육 기술. 또 그러면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기술. 또 뭐가 있나요? 갈등 해소 및 협상 기술. 뭐 이런 등이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등을 지역사회복지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겠어요. 먼저 옹호기술, 어도벅것이. 옹호 또는 대변이라고 하는데 개념이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옹호기술이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거기에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옹호기술 또는 대변인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3번에 옹호기술로서는 설득, 탄원서, 설득이나 탄원서 제출 있지요. 또 표적체계 난처하게 만들기, 정치적 압력, 증언 청취, 공청회, 법적 호도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유형을 나눠보면 거기 보세요. 자기 옹호, 개인 옹호, 집단 옹호, 지역사회 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옹호 또는 방법으로 정치적 힘을 이용하는 정치적 또는 정책적 옹호 또는 체제 변환, 이건 행동적, 사회행동, 혁명적이 이르겠으면 사회체제 변환적 옹호 이런 등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옹호기술이나 대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도 힘있는 아까 사회행동 모델로 만약에 선택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조중대행, 보수적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바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력가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불공정한,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으로 희생을 당해왔던 자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좋고 2번 옹호기술은 지역 주민, 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다 아는 내용에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출제가 안 된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옹호 전략을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힘을 실어주고
대변해주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옹호 활동이 합리적 수준이야. 똥꼬집을 빈다거나 너무 겸손해서는 안 돼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옹호 활동은 종종, 언제나 아니고 종종 아주 단호하게, 그러니까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연성도 또 하나가, 단호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양자를 서로 오가는 거지요. 그래서 합리적 수준을 지켜야 된다. 팀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종종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유연성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옹호의 효율적 원칙을, 효율화 원칙으로 이렇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키는 기술을 연계기술이라고 합니다. 연계기술. 바로 이 사회복지사는 그걸 과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역량이나 파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사회복지사는 2번에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3번에 시민의 연대의식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화 기술이 나와 있죠. 조직화 기술. 조직화 기술이라는 것은 문제가 길었습니다만 2번. 조직화란 지역사유 전체 또는 지역사유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다이나믹한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주된 역할을 지역사회 복지사가 이끌어가지만 점차 그들의 내부 결속력, 응집력을 강화시켜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조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 기술에서는 그 내용에 보면은 욕구를 파악한다, 동기를 보여한다, 소속감을 갖게 한다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3번.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킹 기술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인데 효과적인 조직화 전략으로서는 3번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조직화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일정수 주민을 선정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적 이익의 추구를 강조합니다. 이건 말이야, 다른 사람, 우리들이 그냥 할 일 없어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신은 어떠한 혜택이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도움이 되는 거야. 사적 이익을 부추기는 거지요. 또 그러면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나 외부의 적군을 만든다는 것은 내부 결속력이나 응집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앞에 선 사람은 의도적으로 밖에다가 적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적군을 만들어 놓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이건 아시는 거고. 다음에 8번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한 사람 개별적으로 싫어하지만 그것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을 시키는 것이 조직화 기술이 되겠고 중요한 거 9번 옛날처럼 조직화하고 투쟁을 한다 그러면 막 싸우고 땀 흘리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참 즐거운 자리잖아요. 뜻을 관철시키면서 같이 즐기는 어울마당을 만드는데 이런 정서적 활동을 포함을 한다. 자, 이런 적어도 4번, 6번, 8번, 9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교육 기술이 있고 쓰지 않은 거 있군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우리가 보통 재능기부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이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그리고 숨어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역시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마케팅이 있는데 특히 마케팅 기법에서 여러분들은 4번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기업 연계 마케팅, 윈윈의 전략으로 회사도 좋고 복지조직도 좋은 이런 윈윈의 전략으로서 기업 연계 마케팅, 또 사회 마케팅 이런 것을 개념을 봐주시면 도움이 줍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 기술도 있고 갈등,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협상하는 기술들도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지역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요즘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